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평택의 한 도시개발구역. 인근에 모여있는 분양 홍보관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부터 발코니 무료 확장, 계약금 0원이라는 현수막도 내걸려 있습니다. 500만 원이 1차 계약금이에요. 엑스에 한해서 모든 계약금을 다시 인터넷에 주기 때문에. 뭐 또 다른 건 없어요? 전혀 내가 들어가는 돈은 없어요. 중도금도 무이자잖아요. 아파트 입주까지 실제 투자금이 없다는 파격적인 조건. 그 경쟁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가 돼가지고 이벤트성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건설사마다 눈물의 미분양 털어내기에 나선 겁니다. 분양이 안 돼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죠. 한 20-30%도 지금 못했어요. 지방을 넘어 수도권까지 확산한 미분양의 공포. 종착지는 불 꺼진 아파트입니다. 다 막 써놨어요. 다 막 써놨어요. 거의 한 30% 됐어요. 그때는 300세대 입주됐다는데 50세대가 매매가 나왔어.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이른바 서울 강남.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에보다 한 2억, 그리고 오늘은 또 4억 올려서 나온 호가도 나왔더라고요. 집도 안 보고 이제 계약금을 먼저 내러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다시금 출렁대는 부동산 시장. 집 사도 될까요? 서울 잠실의 한 대단지 아파트. 황진아 씨가 이른바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 살펴보고 있는 곳입니다. 역세권이고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단지 안에 초중고가 다 있어가지고 시세와 금리 변화 등 부동산을 공부해가며 자금 조달 계획도 세웠습니다. 강의나 뭐 책 같은 거 보면서 공부도 따로 하고 있고, 막 대출은 지금 규제상 얼마까지 받고 해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원래는. 올라가게 며칠 새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항상 매물 알람을 해놓거든요. 그 관심 단지를. 호가가 갑자기 오르고 그 사이에 엄청 껑충 떠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서울시가 4년 8개월 만에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른바 잠삼대청,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이 포함됐습니다. 집값 상승과 투기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택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졌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도 가능해졌습니다. 강남 부동산 시장에선 곧장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제 발표 다음 날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가 40억 원에 거래됐고 잠실S 84제곱미터도 처음으로 30억 원을 찍었습니다. 또 잠실주공 5단지 76제곱미터가 31억여 원에 거래되는 등 규제가 풀리지 않은 인근 재건축 단지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은 황진아 씨. 높은 금액으로 살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놓겠다. 호가에 사면. 네, 맞아요. 그래서 3억에서 4억 가까이 이제 호가는 올라갔고. 손에 잡힐 것 같던 아파트는 갖기 힘든 곳이 됐습니다. 그 기존에 잡았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그 며칠 사이에 너무 뛰어버리니까 조금 허탈하기도 하고 아쉬운 게 좀 크죠. 단기간에 급등한 호가에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높은 금액에 내놓고 이 금액에 팔리면은 그럼 나도 매매하겠다. 그렇게로 좀 살짝 동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자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괴리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좀 젊은들이 신축 아파트. 하지만 금리 인하 소식까지 전해지며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금세 꺾이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거래 절벽이 우려되던 서울 아파트는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2월 거래량은 뭐 4천 건 넘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 같으면 3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세는 두드러집니다. 이른바 마용성, 마포와 용산, 성동구도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노원과 도봉, 강북 등 그 외 지역은 소폭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었습니다. 2020년, 2021년 폭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면서 지금 이상, 과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나오는 일종의 착시 효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형 평수의 아주 고가 아파트만 거래되다 보니까 평균 거래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몇 건이 거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눠보니까 평균 거래 가격이 상승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통계 수치입니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는 것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 수요 등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장만한 김도연 씨 부부. 저희 자가로 오니까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 좋고 저희 집이라서 좀 그런 든든함 그리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6억 원가량 대출을 받아 7억 원대 신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후 7개월 만에 아파트 시세는 12억 넘게 치솟았습니다. 초반에는 엄청 올랐죠. 그래도 주변에서 축하도 굉장히 좀 많이 받았고 기쁨도 잠시. 시세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샀던 가격보다도 1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에 이른바 영끌 매매의 후폭풍은 더욱 거셌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막 점점 더 오르는 거예요. 5%가 넘어가는 거예요. 월급 받은 거 다 이자랑 적금으로 이자로 다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합친 거예요. 연말정산 뭐 대출 원금의 이자까지 매달 갚아야 하는 돈만 300만 원이 넘습니다. 감독관 알바한 거랑 외식을 일단 절대 안 하고요. 키즈카페는 거의 무료인 데가 좀 많거든요. 그런 박물관이나 키즈카페 찾아다니면서 그런 데서 아끼고 커피 같은 것도 안 사 먹고 도시락을 싸가요. 어찌 보면 지금은 버티고 계신 중인데 어떠세요? 좀 그만 좀 떨어져라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싸게 내놓은 집주인들은 조금 원망할 때도 있었고 가격 하락 현상은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노원구. 롤러코스터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영끌족의 눈물로 더 알려진 지역입니다. 이 집값이 막
20%막 30% 그렇게 팍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금리도 올라가고 더 힘들어지니까 이거를 버티다 이제 못 버티는 사람들은 이제 손해 보고서 팔고. 2021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서울의 6억 이하 아파트.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는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인서울이라 해서 다 인서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죠. 서울에서 블루칩이나 아니면 옐로칩 같은 데죠. 이쪽만 지금 반짝하고 오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곳들도 많거든요. 시장의 초양극화의 어떤 신호탄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평택의 한 도시개발구역. 2만 세대가 들어서는 신도시급입니다. 지난해 분양한 한 아파트 단지는 999가구 모집에 21명만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지금도 800여 가구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P가 지금 한 2천, 3천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분양이 안 돼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죠. 한 20, 30%도 지금 못했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과 평택항 개발 등 각종 호재로 주목받은 평택시. 반도체 시장 불황에 단기간에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며 1년 새 미분양 아파트가 18배나 급증했습니다. 결국 지난 7일 평택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 인구 수요는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가동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텅 비었고 불 켜진 세대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준공 후에도 대부분 분양이 안 된 겁니다. 분양가예요. 분양가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 1억을 더 빌려준다 그랬어요. 그렇더라고요. 입주를 일단 시켜야 미분양도 해소될 것 같으니까.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사태가 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월 기준 7만 2천여 가구, 이른바 불 꺼진 악성 미분양은 2만 3천 가구 가까이 늘었습니다.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를 매입해 임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법을 개정해 개인과 법인이 매입한 뒤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대금리도 적용하는 겁니다. 이번 대책에선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한 수도권은 제외됐습니다. 지방은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평택 미분양에 대해서는 반대로 가산금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수도권이나 이유만으로 엄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이 나와서는 사실은 발이 더 시렵거든요. 시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규제를 좀 완화해주거나 세대 혜택을 주거나 이런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 좀 판로를 좀 뚫어주는 부분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경매법정이 열리는 날 사람들이 법원으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가 정민우 씨도 서둘러 경매 목록부터 살펴봅니다. 인기 단지 아파트가 한 2건 정도 있다 보니까 입찰자 수는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매일같이 오고 간 경매법정. 요즘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입찰 마감까지 1시간이 훨씬 넘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혼잡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경매 시장. 때 아닌 특수를 맞았습니다. 분양 청약 당첨도 쉽지 않고 경매로 조금이라도 싸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의 아파트 경매 건수는 4만 2천여 건으로 3년 만에 90%가량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특히 서울에선 7.5배나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영끌족들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정민우 씨가 입찰에 참여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경매. 무려 87명이 몰렸습니다. 낙찰가는 법원 감정가보다 3억 2천만 원이나 높았습니다. 갈수록 똘똘한 한 채로 더 몰리는 거죠. 오히려 더 고가 아파트에 더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파트 경매는 서울 안에서도 온도차가 났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이라는 것은 감정가 대비 얼마의 낙찰이 됐느냐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100%를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속출을 하고 있지만 비강남권 아파트 중에서도 특히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2번 정도 유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뛰어가자. 대출을 받아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한 김도연 씨 부부. 인천에서 서울까지 매일 출퇴근에 왕복 3시간이나 걸립니다.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것도 너무 힘겹지만 4번의 전월세를 전전한 끝에 마련한 내 집이기에 이들에겐 의미가 남다릅니다. 열심히 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기 때문일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뭔가 돈도 모으고 하려는 게 저희 가족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짜 집 걱정 없이 그냥 아이들 키우는 데 삶이 오면 너무 좋겠죠. 어두운 경제 전망과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매우 좋은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도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전세가율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 및 투자자들이 움직일 시기가 됐지 않나라고. 근데 거래가 지금 원활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한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 그렇게 예상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평일 오후, 오늘은 이자민 씨가 어린이집에 아들을 맞으러 왔습니다. 이제 괜찮아. 태민이랑 칙칙폭폭했어? 재밌었어? 자, 집에 가자. 집으로 가는 길은 1년 전 구입한 전기차가 함께합니다. 1,000만 원가량의 보조금과 연료비 절감이 차량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지금 16,000 탔거든요. 1년 안 됐는데 1,000 이상 탔네요. 한 달에. 체감상 20 안 되는 것 같아요. LPG도 제가 되게 자주 어쨌든 차를 그때도 탔으니까 한 달에 한 느낌상 40 이상 들었던 것 같거든요. 국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과 함께 충전 시설이 점차 확충되면서 10만 대도 안 되던 전기차 등록 대수는 5년 만에 7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기차 시장에선 판매 증가세가 한풀 꺾인 상황. 업계에서는 당분간 수요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캐즘 이전의 전기차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과속 내지는 이제 과대 판매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는 이슈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약간 과속을 한 거고, 그게 화재라든지 기타 이슈 때문에 좀 이제 급격하게 급제동이 걸린 거였고요. 사람들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해 8월 지하 주차장에서 난 전기차 화재.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수십 대가 불타고 수백 대가 그을렸습니다. 그 후에도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부정적 인식이 커졌습니다. 올해 초 한 여론조사 결과 전기차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3년 전 조사보다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기상조이거나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전기차는 좀 시기상조라고 좀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전기차 뭐 화재 이슈도 좀 있어서 겁도 나기도 하고 해서. (2년) 전 배터리 성능이 좋다는 얘기에 벤츠 전기차를 구입한 이모 씨. 하지만 지난해 같은 차종의 전기차에 불이 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사고 터진 다음에는 한 일주일, 한 달 가까이는 가다가 한 번씩 깼어요. 내 차 타고 있나? 약간 갑자기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 씨 등 벤츠 전기차 운전자 50명 정도가 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 배터리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함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벤츠 코리아 측은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화재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화재 비율로 보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오히려 적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만 판단해도 일반 휘발유나 디젤차에서 불이 날 확률이 더 많아요. 확률적으로는. 전기차에서 화재의 위험이 가장 큰 것은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한 팩에 담긴 전력량은 한 대당 30에서 60kWh. 휴대전화 배터리 3,000개에서 6,000개 정도 규모로 배터리 전체로 불이 번지게 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다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능도 올리면서 화염이나 화재가 전이되지 않도록
배터리팩을 구성하느냐, 이것이 이제 어떤 우수한 배터리팩을 만드는 기술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화재 이후 직접 배터리 안전을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도입하며 소비자 불안을 줄이고 있습니다. 안전 시험들을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시험이 통과됐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확보된 배터리라는 것을 인증하는, 국내에서 이제 판매를 하려면 그런 인증을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내연 기관차보다 비싼 가격도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큰 이유입니다. 반 가까이 줄었다고 듣긴 했는데, 근데 원체 비싸가지고 저도 그 정도 가까이 주니까 조금 더 이제 쉽게 결정을 한 거지. 비싸긴 하더라고.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돼 받는 보조금. 하지만 이 보조금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2017년 최대 1,400만 원이었던 국고 보조금은 올해 최대 600만 원대까지 줄었습니다. 지난해부턴 주행거리와 배터리 종류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보조금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급 액수가 크게 차이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전성과 가격이에요. 같은 동급의 차들에 비해서 전기차가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예, 물론 유지비가 싸다 뭐 이런 건 있지만 그 유지비보다는 초기 구입 비용이 전기차가 한 20-30%는 비싸긴 해요. 보조금이 더군다나 없어진다면 더 커지거든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점차 줄고 전기 충전 요금이 오르는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올해 들어서 전기차 충전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당장은 지금 전기차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게 하는 비율은 경제적으로 더 저렴하다는 인식을 계속 심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더 걱정이죠. 그 아파트 주차장만 봐도 이제 충전소 있는데 주차하시는 분, 그냥 내연기관인데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충전을 못하면 그것도 이제 걱정이 되고. 전기차 구매의 또 다른 고민 요소는 충전과 주행거리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의 경우 완전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는 4에서 500km. 최대 주행거리가 500km 정도인 국산 전기차의 경우 100에서 200kW의 급속 충전기에선 30분 정도, 3에서 7kW의 완속 충전기에선 하룻밤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제가 출퇴근용으로 많이 써서 배터리 충전해야 되면 이제 집에 와서 그냥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뽑고 이렇게 출근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은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전기차 운전자들은 충전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고 말합니다. 전국에 비치된 충전기는 41만 대가량, 전기차 2대당 1개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급속 충전소. 전기차 운전자들의 선호에도 전체 충전기의 약 10% 정도에 그칩니다. 완속도 뭐 이용하긴 해요. 그리고 제가 뭐 어디 뭐 친구 집 가거나 뭐 어디 이제 그런 집에 가면은 이런 아파트는 급속이 잘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충전소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염려스럽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전기차 등록 비율에 비하면 지방의 충전소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충전 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명절이나 연휴 등 한꺼번에 많은 차량이 몰릴 경우 충전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 화물차들이 많이
많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없을 때가 있는데 없으면 그 다음 휴게소로 뭐 옮기긴 하지만은 시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작년 3월에 일단 1차 ICC 리콜이 일단 국산 전기차를 타는 정수연 씨는 지난해 2차례 리콜을 받았습니다. 통합 충전 제어 장치 결함 때문에 계기판과 비상등, 히터 등 각종 장치를 움직이는 저전압 배터리의 충전이 안 돼 주행 중 속도가 제한되거나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이상은 없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받았고 일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리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삐삐삐삐삐 하면서 속도가 줄어요. 옆에 차들이 이렇게 쌩쌩 가고 있잖아요. 가다가 옆에 차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속도가 줄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계속 엑셀을 막 밟고 있는 거예요. 차선을 급하게 바꿔서 갓길로 일단 세워놨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소용이 없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가 몰랐다면 좀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도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안녕하세요. KBS 김수연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초 신차를 출고한 박일락 씨도 리콜을 받고 난 뒤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기차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떴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완전히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그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제대로 부팅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에 현대차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차량 주행이 가능하다며 주행이나 차량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전압 배터리 충전 기능의 온도와 전압 등을 최적화하는 리콜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연 기관차보다 먼저 발명됐지만 상용화된 기관은 훨씬 짧은 전기차. 그렇다 보니 기업이 먼저 결함을 발견해 고쳐주는 리콜도 증가세입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델 Y에 대해 대규모 시정 조치를 했고 BMW도 지난해 전기차 모델 미니 쿠퍼에 대해 배터리 시스템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리콜은 119건, 전체 자동차 리콜의 30%를 넘었습니다. 리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동화로 가는 약간의 뭐 이제 애로사항 내지는 이제 뭐 필드에서 경험을 축적한다라고 보는 게 저는 뭐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제조사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기차에는 기본 기술적인 결함들이나 초기 문제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아니면 기업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구나. 보증 기간이 지나면 어떡하지?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타는 사람들이 가장 큰 불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좀 안심 전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누적 등록 전기차는 70만 대가량,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누적 42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을 넘어 대중화로 나가기 위해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안전한 전기차가 시장에 나와야 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이 진검승부를 할 것이다. 실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살아남고 그걸 구매하고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실제적인 소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성호 씨와 서울 씨. 오늘은 새 차를 인도받는 날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차와 만나는 순간. 와, 예쁘다. 아직은 낯선 전기차. 이것저것 만져봅니다. 충전은 76. 이건 100%라는 게 좋다고 했거든. 기분 좋은 긴장감과 함께 처음 페달을 밟는 순간. 간다. 와, 갑니다. 안전하다는 것도 좀 많이 찾아봐서 알고 있었고 주유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아직까지는 적게 든다고 생각해서 전기차와의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신혼도 시작이고 이 차도 내연차가 아닌 전기차 새로운 시작이고 아직 첫 차 이제 끌고 왔으니까 이 친구도 키로수가 제로에서 시작하니까 이 친구도 저희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